시장 기능을 억제하고 나라가 정한 금액대로 임대료를 받으라라고 하라는 건데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업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쉬셨습니까?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번 추석은 네. 저는 차량 스트레스가 좀 적었어요. 안 막혔어. 시간대를 잘 이렇게 타서 안 막히고 부모님 때 처가 잘 왔다 갔다. 또 주말 껴서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날들은 좀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쵸. 조금 덜 막혔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추석 당일날 처갓집 갈 때도 일찍 나서가지고 안 막히고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효도도 좀 아니요. 맛있는 거는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부모님 속상하시고. 이제 그런 나이도 좀. 왜 안 먹냐? 뭐 하시는데 네.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 선을 긋고. 네. 그래서 좀 덜 먹었어요. 근데 평소보다는 많이 먹긴 했지. 평소보다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먹는 양을 조절했죠.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열심히 갔다가 왔다가 네. 출근해서 일했지 뭐. 그럼. 그렇지. 이 일에 항상 파묻혀 사시니까. 출근해서 일했지 뭐 있나? 네. 그러니까 이 연휴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이틀 있으니까 토요일이잖아 또. 그쵸?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그냥 꽁으로 좀 먹는 것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도 있지. 맞아. 자, 그러고 보면 직장 생활할 때가 좋았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추가 전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정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표준 임대료에 대해 시행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 심화에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 표준 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전세시장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임대료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을 언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중가격 현상이란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국토부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에 축적된 데이터를 11월쯤 발표함과 동시에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카드가 재차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다주택자 세금 규제하고 맞물려서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섣부른 가격 규제가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준 임대료에 대한 도입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보다 낮다고 불만일 것 같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보다 높다고 또 불만일 것 같고, 또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나오면 봐야겠지만 욕 나오죠. 왜? 야, 그러면 세금도 세금도 내 맘대로 내게끔 해.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것처럼
권장 임대 가격도 아니라 그냥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시장 기능을 억제하고 나라가 정한 금액대로 임대료를 받으라라고 하라는 건데.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은 다른 형태로 아마 편법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편법들을 고민들을 해서 뭐 우리 이 표준 임대료 제도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처음 임대차 입법 바뀌고 나서 우리 별별 수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유럽에서는 표준 임대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유럽의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네. 뭐 기사도 많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유럽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집 얻을 때 면접 본다고. 예.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르는 심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가격 규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거냐면 가격을 규제하면 분양 시장에서 지금 폐단이 나타나는 것처럼 임대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거주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거야. 제가 별별 수다 할 때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집을 이사 갈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매물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다. 그리고 물건 가격도 생각보다 높고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매물이 사라지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그런 역할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 새로 내가 가고 싶어도 이사 갈 만한 임대 물건들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도 올 거고. 그렇죠. 또 그것도 이제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면접 봐서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일본처럼 사례금, 맞아요. 네, 사례금 줘야지 주인한테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별도로 사례금을 줘야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지금 임대료도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한 게, 지금 분양시장,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은 다 있어도 당첨이 안 되잖아요, 왜? 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풀려 있을 때는 웃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겠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제 결국은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해서 그 집들 나오는 것들을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임대 시장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임대료 제한을 하는 정책을 펴면 결국은 임차인, 이 집을 구하는 임차인 간의 경쟁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거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정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무리한 입법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입법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매매 시장의 매물을 없애서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더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부풀려지는 어떤 이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임대차 입법도 결국은 임대 시장에서 임대 매물을 없애게 하면서 임대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물건이 없어지니까 임대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부작용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다른 부작용을 또 양산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이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은 시장이 없어져 버리면서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마켓이 사라지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건데 그거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또는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편하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 이런 것도 내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와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생각과는 반대로 막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안 먹고 살 빼고 이런 거는 오롯이 내 의지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남들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는 내 의지로 오롯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악물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해볼란다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뻔나가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효과는 좋네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자 딱 이거거든요. 와 이거 보니까 또 화나네. 그러게 왜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을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뭔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슬쩍 흘려본 건가? 라는 소장님이 얘기하는 꿍꿍이에 대한 얘기도 사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본인들이 일단 제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표준임대로 도입을 하면 이거 역시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뭐 일부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걸 건드려 놓으면 임대시장 전체가 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텐데 왜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는 정책 나는 일단은 하는지 헌법소원부터 나올 것 같은데 표준임대를 도입하면 니네가 뭔데 이 사유 어떤 이거에 대한 가격을 제한하느냐 가지고서 이제 엄청 싸울 것 같아요. 또 지자체별로 또 상한선을 정한다. 그다음에 또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임대 정보를 이용한다.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들을 해요. 어차피 지금 취업한 전월세 신고 정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난 많아도 문제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안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야. 그렇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공산물 추매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기준하에서 발상 자체가 네. 만약에 이거 신기하네. 하겠습니다라고 네.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 내걸어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하겠습니다 했으면 안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걸. 그런 내용은 원래 패키지에 안 보였죠. 전월세 상한제는 있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있었던 것 같아. 전월세 상한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별별수 할 때도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 한다고 지금 칼을 뽑아 들려고 지금 칼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이 되면 시장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져요. 네,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건 차츰차츰 다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정부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게 시작인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허용 전용 면적 상한을 50에서 60제곱미터로 늘리고요.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 4인 가구도 살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공간 구성을 완화한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했습니다. 자, 오피스텔도 건드렸는데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확대했습니다. 자, 이 역시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서 전용 85제곱미터도 3, 4인 가구가 살기에는 넉넉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바닥 난방을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비슷한 120제곱미터까지 늘려서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라는 얘기인데요.
대출에 대해서도 완화가 됐습니다. 도생과 오피스텔 등이 2021년에서 2022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40% 올리고요. 대출금리도 1%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는데요. 대출금리가 주택 유형에 따라 3.3에서 4.5%였던 것이 2.3에서 3.5%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풍선 효과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장점하고 단점을 분석해보면 장점은 B아파트의 조기 공급을 통해서 향후 2, 3년간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전세 시장의 공급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청약 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 규제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로 투자가 방향이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풍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공급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 이 풍선 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적극적인 공급 대책 좋죠. 아파트가 어려우니까 비아파트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에는 효과가 있을 건지 그리고 정말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은지 분양가에 대한 얘기는 빠졌는데 이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되게 다급하니까 이런 대책까지 내놓은 것 같아요. 지난 텀의 정책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난 텀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것까지도 되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점이라고 표시한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따른 우려 실제로 지난 텀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비슷한 게 공격적으로 주택시장에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주택시장에 규제를 많이 넣죠. 분양권 전매도 막히고 대출 제한도 생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수요들이 다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주택 대체 상품으로들 옮겨가거든요. 규제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아파텔이라는 말도 그 당시에 그렇죠, 맞아,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 같이 생긴 오피스텔이다라고 해서 아파텔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이게 그런 투기적 수요들이 비주택이지만 주택 같은 쪽으로 옮겨가니까 그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했냐면 주택 공급이 문제다. 그때는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또 짓기는 지었으니까 또 신도시 공급도 있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오피스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바닥난방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못 짓게 그러니까 주택으로 못 쓰게끔 규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반대로 오히려 더 지어라. 완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임대가격 불안은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단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가수요. 결국 이제 떴다방들 가가지고 이 오피스텔 당첨권, 맞아요. 분양권 피받아 팔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인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주택의 대체제 물건들이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감안하고도 어떤 공급을 하겠다. 전세 물량이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을 뚫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프리미엄 전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가셔야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 대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어떤 일정 기한 뭐 몇 달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 이후에는 다시 손을 봐서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하거나 뭐 그런 그런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카톡방이라든지 밴드, 뭐 카페, 뭐 이런 식당 것들에 많아요.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좀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물건 찍어서 해먹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짜증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 나와. 개새끼야, 진짜.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쓴 괜찮은 부동산 글을 퍼와.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것처럼 글을 카페에 올리고, 아니야, 각색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퍼.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넣고, 그 글 끝에다가, 투자를 위한 카톡방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 양아치들이지.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자 하는 건 그 카톡방에서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물건을 갖고 와서 중간에 해먹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건데 그 카톡방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 글도 아니라 남이 쓴 좋은 글을 그렇게 갖다 하면서 계속 그 작업들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걔를 강퇴하면 다시 가입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작업 계정으로 댓글과 게시글로 그러니까 이 카페 운영은 그런 마케터들과의 싸움이에요. 광고쟁이들과의 전쟁이야. 맨날 그걸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겁한 방식을 써가면서도 얘네는 또 그게 먹고 사는 방식이니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요새 이제 타겟 중에 하나가 요런 거다. 그러니까 비주거형, 전매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한 작업들을 최근에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한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제한이 없고 뭐 몇 개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기대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넣어라. 뭐 이런 식의 뭐 선택은 네 맘이다. 이렇게 해갖고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면 시장이 엄청 뜨거워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 시행하는 사람들은 좋을 거고 그리고 분위기도 달궈져 있으니까 뭐 중간에 이거에 관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해피하겠죠. 근데 투자초로서 유망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별로 관심 있는 형태의 물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 텀에서도 이제 이런 대체제들이 잘 투자해서 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꺾이고 나면 이게 결국은 이 뜨거운 이유는 대체제로서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비규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리면 이런 애들은 아무도 안 쳐다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명쾌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이유도 명쾌하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 상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짧게 먹고 짧게 탄다. 적당한 선에서 언제든 엑시트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거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분양 대행사라고 하죠.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분양이 잘 되기도 하고 또는 분양이 굉장히 고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분양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경쟁률로 조기에 완판됐다. 그러면 자축할 것 같지만, 실제는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건데, 싸게 팔았으니까. 맞아요. 미분양만 실패가 아니고요. 네. 그것도 역시 분양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게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 규제가 없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렴하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그 정도의 가격에 갈지, 분양가는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책임 있는 그런 투자로 가시는 게 좋고요. 누구 말만 믿고 쫓아가는 그런 좀 답답한 일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아파트를 잘못 분양받아가지고 고전한 분들 좀 있어요. 맞아요. 되게 많아. 맞아요. 아파트인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체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약간 애매한 가격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좀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어. 맞아. 이게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아파트 가격의 일정 퍼센트는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또 나중에는 좀 약간 차등화되는 가격대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럴 수 있으니 좀 주의하시라. 생각보다 가격은 싸게 안 나오더라.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피스텔을 바닥 면적을 뭐 넓혀가지고 3, 4인원이 살 수 있게끔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안 돼요. 네. 그냥 주거를 위한 대체된 거지. 네. 가격은 대체 가격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용적률 되게 뭐 250% 이렇게 해서 짓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주로 이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짓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빽빽하게 보통 짓잖아요. 용적률 6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는 효용처럼 뭐 넓은 어떤 단지 안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냥 깔고 있는 집은 주택까지 생겼다는 거지 어떤 그런 기반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은 또 아파트 단지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놓고 생각하면 약간 좀 그렇게 낭패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 막히면 큰일 난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새 낀 집을 산 집주인들의 발이 동동동 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수요자들이 세입자의 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일종인 전세금 반환 대출. 요 부분이 지금 논란의 가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 대출 규제가 점점점, 이랬다? 저랬다.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주택 매수 행렬의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를 위한 세입자 퇴고 통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부족하니까 새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뒀던 매수자들이 세입자 전세 만기에 맞춰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가계의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요,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과 전세 보증금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주택자를 기준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많죠.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이 주택가격의 40%만 나오고요. 심지어 2019년 12월 16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라면 집값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갑니다. 자, 이사 계획이 틀어질까봐 매수자들이 수시로 은행에 전화하고 있고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 대출금리가 뛰면서 자금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매수자들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최근 투기 우려로 조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또 은행 쪽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시중은행들 5개 시중은행들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중 98%가량은 실제 전세 수요와 관련한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제도를 옥죄고 있는 현재 상황에 실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대출 관련해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인지 그러니까 대출을 결국 지금 계속 잠그려고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궈도 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플랜을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산 거잖아. 근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빼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빼주기 위한 전세금 반환 대출 이게 지금 막힐까봐 다들 불안해하는 거. 그러면 거든요. 새로 세놓고 나는 계속 월세 살아야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시장이 사라지고 있고. 네. 이렇게 하면 그건 되겠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 매물은 하나가 유지가 되잖아. 전세금 반환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 대출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야, 이 부분까지 설마 건드리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출을 쪼이는 분위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까 표준임대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아. 15억 초가 주단대 금지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와의 싸움, 전쟁이고, 계속 이어지는 거라, 말도 안 돼서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사실 은행에 최근에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수장님도 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여담할 때 나눴지만, 은행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분 대출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출 언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이요. 그랬더니, 네? 내년 2월, 네, 점점점점. 자, 대출과 관련돼서 그래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대출은요, 일단요, 승인을 받아놓고요, 실행하는 두 가지 절차로 나와 있거든요. 대출에 대한 것은 일단 먼저 승인을 떨어뜨려 놓으면 3개월 이내에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대출을 일찍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상황에 닥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승인이 통과가, 제도가 바뀌어서 승인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3개월 이전에 승인을 먼저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여유있게 기다리시다가 대출이 그 이후에 막힌다 하더라도 승인 받아놓은 대출은 그 날짜에 실행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승인 떨어뜨려 놓기. 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너무한다. 너무해.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실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실수요가 산 건데, 이걸 갭투기라는 표현으로는 용어 맞지 않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런 것까지도 해가면서 네.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제도인 거지. 그러니까요. 네, 참 보면 안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전세금 반환 대출은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98%가량이 뭐 실수요 관련된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거 있죠. 대출이 너무 자유로우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몰려서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적어도 실수요자 관련돼서 특히 전세금 관련돼서는 좀 안 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네 싶어요. 네. 도둑 잡으라고 몽둥이 줘놨더니 나를 패네. 거의 뭐 그런 거야. 자, 네 번째 이야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을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민간 임대주택이 이게 투기 강풍이 분다고 해요. 자고 일어나면 억대 웃돈이 붙는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뽑으면서 와 진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올해 9곳에서 분양 임차권 전매 단지가 있었고요. 거래에도 세금도 없고 다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199대 1의 경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임차권을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에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면 평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227대 1, 286대 1. 네, 장난 아닙니다. 임차권 웃돈이요. 작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까지 붙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임차권을 어떻게 거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권이 주택수 계산에서 빠져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점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시장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투기 수요가 몰린 9개 지역의 임대 물량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임차권 전매를 막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자격요건, 임차권 전매, 분양 전환 여부 등을 민간 건설사가 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의 주체인 민간 건설사는 임차인 모집 흥행을 위해서 임차권 전매를 자유롭게 하거나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웃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거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임차권을 일단 사놓고 입주 전에 프리미엄만 받고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매매가 이루어지다가 뒤늦게 실수요자까지 뛰어들면서 올해만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은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사고 팔 때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임차권은 5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았을 때 취득세, 양도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등 자격 요건도 굉장히 여유롭고 다 풀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차권 투자가 화랑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문제는 취득세, 양도세 같은 규제가 없고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 일단 임차권 거래. 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구조는 뭐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이 가능한 이게 결국 이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추후에 이렇게 민간 임대를 분양한 주택들이 나중에 분양 전환, 그러니까 소유권을 건설회사 또는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살고 있던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분양 전환 권한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 전환을 받게 되면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소유권은, 그러니까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소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프리미엄을 미리 주고서라도 임차권을 사놓으면 나중에 내가 분양 전환을 뭐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소유권 이전을 되게 유보해 놓고 중간에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하나의 물건처럼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되게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이거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물량들이 막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면 뭐 용인, 평택, 아산 지방에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프리미엄들이 만들어지니까 난리가 이렇게 결국은 청약하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실수요보다는 그냥 당첨되면 피 받고 팔아야지 하는 그런 느낌의 가수요들이 그냥 일종의 로또 청약하듯이 붙고 중간에 피 주고 사는 분들도 실수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그럼 나도 피 주고 샀다가 나중에 피 받고 팔지 뭐,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가수요들이 지금 이런 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결국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좀 굉장히 신기하게 본 게 지금 이게 분양 전환 가격이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다 결정해서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네. 정해놓고 하기도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분양 전환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좋죠. 맞아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감정평가와 시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전환 가격을 산출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표준 임대차 계약, 그 분양 전환 관련된 계약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얼마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시기엔 더더욱 분양 가격이 싸진 않을 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우 야 이런 것도 있어? 나도 한번 해봐? 라고 하기 이전에 분양 전환이 됐을 때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프리미엄이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분양 가격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이 말 그대로 그냥 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고려되지 않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그냥 들어가셨다가는 완전 그대로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 방식이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냐? 저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입에서 입으로 또는 설명해주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서 말만 믿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절대 그분들이 분양 전환할 때까지 있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직접 가셔서 계약서를 보시고 계약서에 정말 글씨가 아마 폰트 사이즈가 한 6, 7도 안 될 거예요. 그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내용을 부디 꼼꼼하게 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분양 전환 가격 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많고 또 전환을 하면 안 되는 전매를 하면 안 되는데 전매를 했던 것들이 문제가 많은 것들도 있고 또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아서 나중에 이런지 몰랐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 전매 자격에 대해서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많고 또 뚜쟁이들이 있더라고 하죠. 네, 그런 뚜쟁이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이게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오늘 이야기는 다 나눈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이 지났고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쉬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날씨가 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추석 전에는 진짜 더워가지고 이거 뭐 추석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부터는 엄청나게 추워졌더라고요. 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아무튼 행복하게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